우유 안에는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칼슘을 공급하는 식품들에는 우유 및 유제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멸치나 콩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청경채, 케일과 같은 야채에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더 건강한 것일까요? 그리고 저지방, 무지방이냐 아니면 일반이냐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마신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칼슘 권장량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우유 섭취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 금나나입니다. 영양역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시라면 월터 윌렛이라는 교수님 성함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양학자로 칭송되는 교수님이신데요. 윌렛 교수님 가문은 대대로 낙농업에 종사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면 젖소로부터 더 많은 양의 우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윌렛 교수님께서는 성인이 우유를 과잉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소비자로서는 우유를 쉽게 생각하곤 하지만 우유야말로 영양학자들에게는 논란도 많고 의견도 분분한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각각의 영양소에는 우리의 건강을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일일 섭취 권장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 바로 식품 섭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산하기관인 농무부에서 USDA라고 하는데요. 5년마다 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 즉 골질량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이라든가 골절을 예방을 하기 위한 칼슘 일일 섭취량을 권장을 해서 이 식품 섭취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을 하루 3번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뼈의 주 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 우유나 유제품 외에도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기에 굳이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3번씩 섭취해야 되는 필수 식품으로 지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유 및 유제품이 국가에서 지정한 식품 섭취 가이드라인에 필수 섭취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식품 섭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순수히 과학적인 증거만 반영되지 않습니다. 육류가공협회라든가 낙농업협회 등등의 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항하여 하버드 보건대학원 영양학과에서는 윌렛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로지 과학적 증거만을 바탕으로 한 식품 섭취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일명 한 끼 건강식이라고 번역됩니다. 미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일 3회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하버드 보건대학원은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1일 1~2회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세계 유포하기 위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어 번역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식품 섭취 가이드라인은 어떠할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이렇게 자전거 보용을 활용해서 식품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1일 1~2회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버드 보건대학원 입장과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경우 1~2회로 제한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2회 꼭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유 및 유제품이 정말로 효율적인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칼슘을 공급하는 식품들에는 우유 및 유제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멸치나 콩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청경채, 케일과 같은 야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뽀빠이라는 미국 만화 알고 계시죠? 이 뽀빠이는 위급한 상황에 닥칠 때마다 시금치를 먹으면 근육이 솟아나면서 힘이 세져서 악당을 물리치곤 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홍보 만화라고 합니다. 이 시금치에도 칼슘이 있는데요. 단, 우리가 입으로 칼슘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 칼슘이 모두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분 섭취 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먹느냐 하는 섭취량이 아니라 얼마만큼 흡수되느냐 하는 이 흡수량인데요. 칼슘을 포함하는 여러 식품 중에서 우유가 칼슘 흡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우유에는 비타민 D를 일부러 강화하는데요.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 장벽에 칼슘을 흡수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숫자를 늘려줘서 칼슘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유 안에는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유가 이렇게 효율적인 칼슘 공급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유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칼슘 섭취를 중요시 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뼈 건강을 위해서예요. 뼈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고관절 골절인데요.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골반과 넓적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관절인데 한 번 부러지면 몇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손실, 욕창, 신진대사 악화로 인한 폐렴 등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라면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칼슘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그러면 뼈가 튼튼해져서 고관절 골절이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 섭취와 고관절 골절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현존하는 논문들을 모두 모아 통합해보니 우유 섭취는 고관절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성인의 우유 섭취를 정당화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뼈 건강이었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미비해진 것입니다. 미 정부와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면 우유 및 유제품 섭취와 관련해 양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종류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돋보입니다. 미 정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하버드 보건대학원 같은 경우는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우유라고 말할 뿐인데요. 과연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더 건강한 것일까요? 먼저 우유의 종류에 따른 지방 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방 우유를 사러 가면 지방 함량이 1%다, 2%다라는 표시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일반 우유의 지방 함량은 몇 프로나 될까요? 우유는 지방 함량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입니다. 무지방 우유는 당연히 지방 함량이 0이겠죠.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고요. 그리고 일반 우유는 약 3.5에서 4%입니다. 의외로 우유 종류 간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한 저지방 우유도 지방 함량이 1, 2% 정도라고 하니까 왠지 지방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2%라는 말이 무엇의 2%일까요? 바로 무게입니다. 우유는 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7%가 수분이고 나머지 13%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해당되는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정작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우유 한 잔을 마셨을 때 내가 섭취하게 되는 이 총 칼로리에서 몇 프로가 지방에서 오는가라는 지방이 차지하는 칼로리 구성비입니다. 칼로리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 우유의 경우 전체 칼로리의 약 50%가 지방에서 오고요. 저지방 우유의 경우 약 18에서 36%의 칼로리가 지방에서 옵니다. 당연히 무지방은 0%이고요. 우리가 무게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 우유가 약 4%의 지방이었는데 칼로리 비율로 하니 50%로 갑자기 수치가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지방산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팝콘, 감자튀김, 도넛과 같이 가공식품 및 튀김 음식에 많은 지방산은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붉은 고기와 같은 육류에 많은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 및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 참기름 등등의 많은 지방산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산마다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릅니다. 제가 또다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소원하겠는데요. 여기에 비유를 하자면 확실히 좋은 놈은 불포화 지방산이 되겠고요. 확실히 나쁜 놈은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이 이상한 놈은 포화 지방산에 해당되는데요. 이 세 가지 지방산 중에서 우유에 가장 많은 것은 이상한 놈에 해당되는 포화 지방산입니다. 우유 속 전체 지방의 약 65%가 포화 지방산인데요. 우리가 이 포화 지방산을 이상한 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포화 지방산을 불포화 지방산이랑 비교하면 포화 지방산은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으면 건강하지만 버터에 찍어 먹으면 해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고요. 하지만 이 포화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산이라던가 정제된 탄수화물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포화 지방산을 그래도 착한 녀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빵을 먹을 때 마가린이라던가 시럽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빵을 버터에 발라 먹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포화 지방산은 심장병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포화 지방산을 걷어낸 저지방 우유 또는 무지방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유 안에는 트랜스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류라던가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할 때는 이 소량의 트랜스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트랜스 지방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우유의 지방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가 더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우유 안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 같은 경우는 양도 아주 적을 뿐더러 우리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트랜스 지방산에 비해서 그만큼 해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더 건강할까요? 우리가 우유 자체만 봤을 때는 우유 지방의 대부분이 포화 지방산이고 또 소량의 트랜스 지방산도 있기 때문에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가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 정부 가이드라인은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권고했을 거고요. 물론 일반 우유 대신에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로 완벽히 1대1 교체가 일어난다면 위 권고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종류별로 섭취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반 우유에 비해서 지방이 빠진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맹맹하고 묽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마셨을 때는 만족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줄어진 만족도로 인해서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요. 일종의 보상 심리가 가동이 돼서 내가 저지방 우유를 마심으로써 칼로리 섭취를 줄였으니까 그 대신 다른 거를 조금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 자체만의 섭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고려했기 때문에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지방이냐 무지방이냐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반 유제품과 저지방 유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유제품 섭취와 심장병, 심혈관 질환 위험도 및 사망률을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 분석해보면 일반 유제품을 먹던 아니면 저지방 유제품을 먹던 관계없이 위 질환들하고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체중 조절과 관련해서도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약 12만 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를 최대 20년 동안 추적하면서 분석을 해보니 꾸준한 우유 섭취는 지방 함량에 관계없이 체중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지방, 무지방 우유와 관련해서 한 번쯤 고찰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영양역학 수업 중에 윌렛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일반 우유에서 걷어낸 지방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크림이라든가 크림치즈라든가 버터 등등 이런 것들로 재탄생되는 거고, 이들은 결국 우리가 따로 사 먹던지 간에 아니면 식품 기업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던지 간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가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우리가 저지방 우유 또는 무지방 우유를 섭취한다고 해서 총 포화지방산 섭취량을 쉽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유는 건강에 있어서 슈퍼푸드도 아니고 정크푸드도 아닙니다. 그리고 칼슘 권장량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우유 섭취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우유와 대항해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유에 대해서 우유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